자, 우선 기업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뭐 인수합병 이걸 탁 떠오르죠. 인수합병과 같은 것은 뭐 자꾸 규제할 필요가 없죠. 회사가 경영이 좀 부실하거나 할 때 두 회사가 서로 기업결합을 통해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좀 더 우수한 기업으로 이렇게 거듭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결합은 장려하는 제도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런 기업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때는 그것을 규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업결합이라고 할 때 그 개념은 뭘까요? 어떤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거나 통합함으로써 별도의 독립된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두 회사가 합해져서 하나가 되는 거, 이 기업결합이라는 소리죠. 예. 기업결합의 종류는 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 이렇게 우리가 보통 강학상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수평결합은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또는 동종의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을 말하는 거죠. 동종 또는 유사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기업 간의 결합. 보통 우리가 기업결합 하면 이 수평결합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예컨대 자동차 회사끼리 결합한다. 또 동일 지역의 백화점끼리 결합해서 하나의 백화점이 된다. 뭐 이런 거 다 수평적 기업결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직결합은 이거는 생산 단계와 판매 단계가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수직적 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을 말하는 겁니다. 생산자와 도소매업자, 생산자가 생산을 해서 도소매업자에게 물품을 넘기게 되죠. 도매업자에게. 그럼 도매업자는 다시 소매업자에게 넘기고,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직적 어떤 단계라고 우리가 본다면 동종 산업에 속하지만 거래 단계를 달리하는 사업자 간의 결합. 예컨대 텔레비전 생산회사가 브라운관 생산회사와 결합을 한다. 뭐 이것도 수직결합이지만 그러니까 텔레비전 생산회사는 브라운관을 비롯해서 각종 부품 생산회사로부터 부품을 공급을 받아야 텔레비전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회사를 아예 그냥 흡수해서 합병해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를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생산회사가 판매를 하는 다른 회사에게, 그러니까 도소매업자에게, 도소매 사업자에게 물건을 넘겨야 되는데 아예 그냥 도소매 사업자와 합병을 해버리면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한꺼번에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경우에 어떤 기업결합을 우리가 수직적 기업결합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혼합결합은 보통 이 수평결합과 수직결합을 혼합한 형태의 기업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간의 결합이다. 그렇죠? 수평결합과 수직결합,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지만 양자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자 간의 결합을 혼합결합이라고 한다. 이것은 강학상 우리가 분류하는 것이고, 우리 법률에 독점규제법에는 어떠한 형식으로 되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죠. 우리 독점규제법에는 어떤 그런 수평적 기업결합, 수직적 기업결합 이런 언급은 없고, 어떤 수단으로 기업결합을 행하는가, 그 종류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 회사가 B 회사의 경영권을 어떤 사들이거나 지배한다, 차지한다고 할 때 그 수단은 뭐냐? 수단은 그 회사, A 회사가 B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려면 B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량 매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경우, 이것을 주식 취득이라고 합니다. 주식 취득. 주식 취득에 의해서 기업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럴 때 주식은 반드시 명의자의 주식만이 해당이 되는가? 그게 아니고, 주식의 취득이나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자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원겸임. 두 회사를 가지고 있는 어떤 재벌이 한 회사의 임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 이사급을 임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무이사, 상무이사, 뭐 부사장, 부사장, 무슨 뭐 대표이사, 뭐 다 임원이죠.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 지위를 겸용한다. 그 A 회사와 B 회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A 회사의 경영은 잘 되고 있고 B 회사의 경영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A 회사의 전무이사를 시켜서 너 B 회사에 가서도 전무 역할을 좀 해라. 이게 겸임을 시키는 경우죠. 겸임. 근데 반드시 임원일 필요는 없다. 종업원에 의한 경우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임원 겸임에 의한 기업결합이라고 한다. 외견상 어떻습니까? A 회사와 B 회사는 그대로 있죠. 한 회사가 되는 게 아니라 두 회사로 남아있지만 임원이 겸임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 회사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병, 우리가 알고 있는 합병은 보통 인수합병이라고 부르죠. merger and acquisition 해서 합병 및 인수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는 인수합병 거꾸로 단어를 만들어서 쓰고 있죠. 합병이라는 건 뭡니까?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얘기합니다. 그 A 회사와 B 회사가 합쳐져서 흡수합병을 통해서 A 회사만 남는다거나 또는 B 회사만 남는다거나 할 수도 있고 A 회사와 B 회사가 합병을 해서 C 회사로 바뀌어지는 거듭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물론 종전의 두 회사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합병이죠. 그 다음에 영업 양수, 그 회사의 실질적인 그 어떤 그 내용을 합병하지 않고 그 영업만을 사들이는 경우를 영업 양수라고 합니다. 자, A 회사가 B 회사의 영업을 양수 사들였다 그러면 B 회사는 이제 없어지게 되고 A 회사만 남게 되죠. 그래서 합병과 비슷한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영업 양수라고 표현해야지 영업 양도라고 하면 안 되겠죠. A 회사가 B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면 A 회사만 남게 되는 거죠. B 회사는 자신의 영업을 A 회사에게 양도해버리는 거죠. 양도하고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없어지는 회사 입장에서 쓰면 안 되죠. 이거를 살아남는 회사 입장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양도하면 안 되고 양수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 임차, 경영의 수임 받아들이는 쪽만 얘기해야 돼요.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 다른 회사의 그 자산 있지 않아요? 자산은 보통 고정자산, 무슨 뭐 유동자산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자산을 모두 다 사들이는 게 양수죠. 양수. 자, 영업 양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회사를 아예 설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병이나 영업 양수 같은 것은 그 종전의 회사가 사라지는 문제가 결과가 발생하는데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A 회사와 B 회사가 C 회사를 합자해서 설립을 해버리면 이 C 회사를 통해서 양자는 기업 결합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회사 설립의 참여를 우리가 회사 설립에 의한 기업 결합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 A 회사와 B 회사가 합작 회사를 새로 만든다. C 회사라는 합작 회사를 만든다. 그러면 회사 설립에 의한 기업 결합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점규제법은 이 5가지 형태의 기업 결합을 인정을 하고 있다. 주식 취득, 임원 겸임, 합병, 영업양수, 회사 설립에서 주임, 합병설 이렇게 보통 많이 외우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요 문제는 뭐냐? 기업 결합 중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행하는 기업 결합은 안 된다는 거예요. 기업 결합은 다 허용되는데 그런 기업 결합을 통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주어는 누굽니까?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뭐 사업자는이 아니라 누구든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이 누구든지의 뭐 개인을 얘기할 때는 우리는 그 회사를 몇 개 가지고 있는 재벌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동일인이라고 합니다. 동일인. 자, 삼성그룹의 동일인은 누굴까요? 뭐 이건희. 또 현대자동차의 동일인은 누굴까요? 정몽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개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특수관계인은 이제 이것도 곧 살펴보겠지만 무슨 뭐 친척이라든지 또는 뭐 동업관계에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나의 지배력이 미치는 그러한 사람을 특수관계인이라고 합니다. 특수관계인을 시켜서 기업 결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일정한 거래 분야, 이건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시장, 관련 시장을 줄여서 다른 말로 일정한 거래 분야, 법률 규정에서는 일정한 거래 분야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제한을 약간 하는 건 상관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분리해 보면 누구든지가 주어가 되고 직접 하면 누구든지가 주어가 되는 거고 특수관계인을 통하면 특수관계인이 일단 행동의 주체가 되겠죠. 그래서 기업 결합 행위 중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경쟁 제한적 효과를 가져온 행위는 금지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기업 결합의 수단이 5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 임, 합, 영, 설 이렇게 해서 주식 취득의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임원 겸임의 경우에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임원 겸임을 하는 경우에 그 임원 겸임을 하는 회사가 대규모 회사인 경우는 기업 결합을 금지하지 않는다.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규모가 커야 대규모 회사냐? 자산 총액이나
매출액을 총 합산했을 때 2조 원이 넘는 회사를 대규모 회사라고 부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용어가 이제 몇 개 나왔죠? 뭐 대규모 회사도 나왔고 특수관계인도 나왔고 동업자, 동일인 관련자, 동일인 이게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잠시 이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이라는 것은 동일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이라고 한다. 동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그 기업 집단이나 어떤 사업체의 그 사실상 소유자 또는 뭐 지배력을 갖고 있는 자, 만약에 재벌 그룹이 있다면 그 재벌 그룹의 소유자, 최종적 소유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동일인이라고 부릅니다. 동일인. 왜 동일인이라고 하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 회사나 기업이나 기업 집단을과 동일시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 소유자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뭐 기업 총수, 그룹 총수 이렇게도 부르고 굉장히 다양한 명칭이 있는데 우리 독점규제법이라고 하는 법률에서는 그 명칭을 동일인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어떤 기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 집단을 소유하고 있는 주체를 동일인이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인이 혼자 다 기업 활동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누군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활동을 할 텐데 그게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이라고 부른다. 여기 보면 종류가 동일인, 동일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그랬는데 동일인이라고 또 써놨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법률 규정에는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와 동일인 관련자와 동업자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동일인의 개념이 바로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자거든요. 그래서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가 바로 동일인이니까 동일인 자체도 되고 동일인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 동일인과 관계가 있는 사람, 주로 이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 뭐 가족이라든지 또는 뭐 사촌인의 뭐 친인척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를 다 우리가 합쳐서 동일인 관련자라고 합니다. 동업자는 혈연 관계는 없지만 사업을 같이 하는,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 결합에 참여하는 자를 동업자라고 한다라는 거죠. 기업 결합의 경우는 이제 이 개념이 들어간 겁니다. 자, 동일인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동일인이란 특정한 기업 집단에 대해서 이제 기업을 뭐 한 개 회사를 한 회사가 한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는 특별히 뭐 동일인이라는 이름 쓸 필요도 없죠. 하지만 기업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경우 그걸 기업 집단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기업 집단, 과거에 우리는 재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한 기업 집단에 대해서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사람 또는 회사, 사실상 지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좀 전에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을 동일인이라고 한다. 동일인. 근데 동일인은 사람일 수도 있죠. 사기업체는 다 동일인은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기업체, 뭐 삼성 그룹 그러면 사기업체니까 동일인인 사람 이건희가 동일인이 되는 것이고, 현대자동차는 정몽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회사일 수도 있어요. 회사. 주로 공기업의 경우에 많죠. 공기업은 사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이죠. 말 그대로 공공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전력 그 같은 거, 또 전기가스공사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 회사 자체가 동일인이고 그 회사의 사장님이 동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산하에 또 한 20개의 회사가 있죠. 그 회사를 전체의 동일인은 바로 그 한국전력, 한전이 되는 것이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 네, 그래서 기업 집단의 총수 또는 오너를 우리가 동일인이라고 하는데 회사일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인 경우와 회사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인 경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삼성 기업 집단의 이건희, 사람을 우리가 자연인이라고 부르고 회사는 법인이라고 부르죠. 사람인자를 쓰긴 씁니다만 자연인으로서의 사람은 우리가 자연인이라고 부르고 법인격만을 부여한 사람은 회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법인이라고 부릅니다. 현대자동차 정몽구, SK의 최태원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회사가 동일인인 경우는 어떤 경우? 한국전력공사 기업 집단의 경우, 기업 집단 이름도 한국전력공사, 한전기업 집단이에요. 그렇죠? 삼성기업 집단, 삼성그룹, 한전기업 집단, 한전그룹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동일인은 이 한전의 사장님이 아니고 한국전력공사 그 법인체 자체가 동일인이 된다. 그죠? 또 포스코 포항제철 옛날에 포스코 기업 집단의 경우에 주식회사 포스코가
동일인이 되는 것이고, 또 KT 기업 집단, KT도 공기업이죠. KT. 그래서 주식회사 KT. 한글로 쓰니까 좀 이상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동일인은 자연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가 있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일인 관련자는 동일인과 관계가 있는 자. 근데 주로 우리가 관계 그러면 주로 친족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친족이거나 또 친족이 만약에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또 계열회사 사용인, 피고용인을 말하는 거죠. 피용자. 자, 그래서 이제 친족으로서는 동일인의 배우자, 8천인의 혈족, 4천인의 인척 이렇게 됩니다. 우리 민법에도 보면 친족의 범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배우자, 8천인의 혈족, 4천인의 인척, 이게 친족이에요. 친족. 민법상의 친족. 그래서 어떤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여자면 남자, 남자면 여자를, 배우자를 다른 회사의 사장으로 앉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동일인 관련자가 되는 겁니다. 또는 친족을 앉힐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동일인이 이제 이 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합해서 총 출연금액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 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 중 한 사람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결국은 동일인 관련자가 관여하고 있는 그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 관련자를 통해서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 운영 등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있는데 그것을 이 동일인이 어떤 형식으로든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면 그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이용되는 그런 친족도 있을 수 있고 그 단체나 비영리법인 자체도 동일인 관련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그 회사 자체도 동일인 관련자고, 동일인 및 동일인과 위 관계에 해당되는 자의 사용인, 거기에서 고용되어서 그 근무를 하고 있는 사용인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인 관련자, 동일인과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면 다 동일인 관련자가 될 수 있다. 굉장히 범위가 넓죠. 범위가 넓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특수관계인을 통해서든 아니면 본인이 직접이든 기업 결합을 하는데 그런 기업 결합의 효과가 시장, 일정 거래 분야에서 어떤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면 그런 경쟁 제한적 어떤 행위는 규제해야 되겠죠. 규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기준을 세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 추정제도를 두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 점유율의 합계가 다음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그 기업결합 자체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추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의 합계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요건에 해당한다. 시장 점유율의 합계가 A 회사와 B 회사가 기업 결합을 했어요. 그럼 A의 시장 점유율과 B의 시장 점유율을 합해야 되겠죠. 이제 새로 거듭나는 회사는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의 합계보다 뭐 많거나 적거나 또는 비슷하거나 할 수가 있겠죠. 기업 결합 효과를 봐야 되니까 그거는. 그런데 그렇게 기업 결합을 한 다음에 보니까 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에 의해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기업 결합이라면 이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실질적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 결합으로 추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시장 점유율의 합계가 당해 거래 분야에서 제1위여야 된다. 그래서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합병을 해서 합병이라고 예를 듭시다. 합병을 해서 시장 점유율이 30%가 됐다. 그런데 이미 40%짜리 회사가 더 큰 회사가 하나 있다 그러면은 여기 요건에서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규제대에는 그러니까 추정대에는 기업 결합,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두 회사가 합해서 형성된 시장 점유율이 제1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시장 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의 시장 점유율과의 차이가 새로 만들어진 시장 점유율의 합계가 그래서 이제 2위가 되는 회사와의, 이거 반드시 3위였던 회사는 아니죠. 2위였던 회사가 그대로 2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위였던 회사와 3위였던 회사가 합병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합병한 후에 기업 결합한 후에 2위인 회사와의 시장 점유율의 차이가 그 시장 점유율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이어야 된다. 시장 점유율 합계. 합해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합해서 50%가 됐다. 근데 제 2위인 회사가 예를 들면 30%다. 그러면 그 합계인 50%와 2위인 회사 30%와의 차이는 몇 퍼센트입니까? 20%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20%가 원래 합한 게 50%인데 50%에 20%잖아요. 그렇죠? 그럼 40%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계산이 좀 복잡한데. 자, 그 차이가 원래 합계가 된 그 시장 점유율의 25% 이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잘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대규모 회사는 자산 총액이나 매출액의 합계가 2조 원 이상인 큰 회사를 말합니다. 대규모 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행한 기업 결합이 다음 요건을 갖출 경우에도 실질적 경쟁 제한성을 추정한다라는 거예요. 중소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3분의 2 이상인 거래 분야에서의 기업 결합이어야 된다. 어떤 시장이 있어요. 일정한 거래 분야가 있어요. 관련 시장이 있어요. 여기에 사업자들이 많이 있죠. 어떤 특정한 제품의 사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업자들 수의 3분의 2 이상이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들이다. 뭐 3분의 1은 대기업이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3분의 2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자들이 존재한다면은 그 시장 전체는 뭐 중소기업에 의한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어요? 어떤 기업 결합을 통해서 대규모 회사가 들어오는데 대규모 회사가 이런 시장에 뛰어들면 그 시장을 거의 지배를 하겠죠. 그래서 이 대규모 회사가 어떤 이 중소기업 회사와 한 회사의 합병을 통해서 그 시장에서 5%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된다. 그럼 이것은 그 중소기업 시장의 경쟁 제한성을 경쟁 제한적 효과를 가져온다. 그렇게 추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 시장에서의 문제고, 이거는 중소기업 시장 점유율, 중소기업 시장의 경우에 해당되는 말이죠. 네.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에 실질적 경쟁 제한성이 추정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대규모 회사는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회사. 특수관계인은 동일인 관련자, 동업자를 모두를 다 가리켜서 특수관계인이라고 한다. 동일인도 특수관계인, 동일인 관련자도 특수관계인, 동업자도 특수관계인이에요. 그렇죠? 자, 이 기업 결합에 있어서의 경쟁 제한성 추정에 관한 추정을 살펴봤는데, 지난번에 살펴본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추정과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볼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합의의 추정, 부당한 합의, 카르텔을 실시한 그런 회사들 간의 그 부당한 카르텔 합의가 추정된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추정 제도를 독점규제법이 가지고 있다.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 결합은 그래서 뭐 작은 규모의 회사 간의 기업 결합을 신고할 필요는 전혀 없죠. 그건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규모가 큰 회사 간의 기업 결합은 이것을 신고를 하게 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 이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제도를 위해서 기업 결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자, 어떤 회사가 신고를 해야 될까요? 아까 배운 뭐 대규모 회사 이런 게 혹시 심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물론 심사 대상이 됩니다.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 원이 아니라 3천억 원 이상인 회사면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대규모 회사를 포함해서 그거보다 규모가 좀 작아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3천억 원 이상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천억 원이었는데 올렸어요. 3천억 원. 그 다음에 이 회사가 흡수하고자 하는 그 회사, 기업 결합을 당하는 회사는 상대 회사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상대 회사의 자산 총액은 300억 원 이상이어야 된다. 3천억 원 이상인 회사가 300억 원 이상인 회사를 흡수 합병하거나 무슨 뭐 기업 결합을 할 때 그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이 대상 회사와 상대 회사가 규모가 서로 반대가 되어도 가능하다. 300억 원짜리 회사가 3천억 원짜리 회사를 흡수 합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바로 그런 유사한 기사가 났었는데, 규모가 3위인 회사, 부채가 많아요. 그런데 전체 규모가 14위인 회사가 3위인 회사를 합병을 시도하다가 빚이 너무 많다.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합병을 포기한 그런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합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합병하는 경우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회사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업결합을 할 때 신고를 해야 되느냐? 기업결합 신고 대상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그 상대 회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다. 3천억 원 이상인 회사가 300억 원 이상인 회사를 어떻게 기업결합을 하느냐? 어떻게 갖고 오느냐? 지배력을 어떻게 사오느냐? 그때 그 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사들인단 말이죠. 그런 방법이 있고, 근데 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20% 이상 뭐 사들이기가 쉬운데, 이미 상장되어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면 그 주식을 20% 이상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조금 줄여서 100분의 15. 그 300억 원 이상인 회사의 전체 주식의 15% 이상만 사들이게 되면 그거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당장은 아니고 추후에 최다 출자자가 되는 경우에 추가 신고를 해야 된다. 나중에 최다 출자자가 되더라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대규모 회사에 한정됩니다. 대규모 회사. 규모가 큰 회사가 임원 겸임을 할 때만 신고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회사와의 합병 또는 영업양수의 경우, 합병이나 영업양수의 경우에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자, 3천억 원, 300억 원 이런 회사들이 다른 회사와 합병 또는 영업양수를 하는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된다. 또 새로운 회사 설립에 참여해서 그 회사의 최다 출자자가 되는 경우, 회사 설립을 새로운 회사를 하나 만들 때, 합작회사를 하나 만들 때 그 회사의 최다 출자자가 된다. 그래도 신고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언제 신고해야 되느냐? 보통은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이 기업결합 이후 3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이것을 사후 신고라고 하죠. 사후 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그런데 만약에 대규모 회사가 기업결합 당사 회사인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 대상 회사나 상대 회사 이 주체 중에 하나가 대규모 회사인 경우, 대규모 회사는 뭐예요? 3천억 원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 3천억 원이 아니라 2조 원 이상인 회사다. 그럼 그 회사가 기업결합을 할 때는 미리 사전에 신고하라 이거예요.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임원 겸임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임원 겸임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임원 겸임은 예외를 두고 있다. 여기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고한 후에 30일 한 달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 법률 관계가 해결되기 전까지,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주식을 사들이거나 합병 등기를 한다거나, 합병을 했을 때 합병 등기해버리면 그 종전의 회사는 없어지고 새로운 회사만 남게 되죠.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도 하지 말아라. 영업 양수 계약의 이행, 계약은 체결했지만 이행은 아직 하지 마. 이거 공정위에서 승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또 주식 인수행위 이런 것도 하지 말아라 말이죠. 언제 하라고? 승인이 난 다음에,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서 승인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결합 금지의 예외가 있습니다. 기업결합은 경쟁 제한적 효과를 가져오는 기업결합은 무조건 금지하지만, 예를 들면 기업결합을 통해서 가져오는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 제한성, 그 기업결합으로 인해서 시장에 가져오는 경쟁 저해의 결과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효율성이 더 크다. 그러면 그거는 뭐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예외로 두고 있고, 또 하나는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그냥 놔둬도 이 부도가 나는 회사인데 기업결합을 통해서 살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예외입니다. 기업결합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두 가지. 효율성 증대 효과가 큰 경우, 회생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예외다. 자, 우리 기업결합의 경우 예외는 두 가지인데, 나중에 공부할 부당한 공동행위도, 카르텔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조정, 거래조건 합리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이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카르텔은 허용한다라는 얘기죠.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제재 조치에 관한 거죠. 제재 조치에 관한 걸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결합 금지 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 조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시정조치가 있다 그랬죠. 시정조치.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기업결합을 시도했다. 예를 들면 뭐 주식을 사들여서 주식 취득에 의해서 기업결합을 하거나 뭐 영업을 양수함으로써 기업결합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영업을 양수했을 경우에 어떻게 시정조치하면 되겠어요? 그 양수한 영업을 도로 돌려줘라. 영업 양도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에 취득한 주식을 도로 처분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시정조치. 그 다음에 당해 위반 행위를 당장 중지해라.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이 시정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채무보증 취소,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이런 것들은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정 위반의 경우에 해당되는 시정조치입니다. 왜 같이 규정을 했을까요? 우리 법률은 독점규제법은 기업결합의 제한과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정을 한꺼번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기에 기재를 해놨는데, 우선 기업결합 제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이것만이 시정조치가 될 수 있겠죠. 행위중지, 주식처분, 임원 사임, 임원 겸임에 의한 경우는 그 겸임한 그 회사에서 임원을 사임시키면 되겠죠. 네. 임원 사임, 영업 양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정조치. 자, 시정조치를 비교해 볼까요?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난번에 했을 때 그 시정조치는 뭐였어요? 가격 인하, 당해 행위 중지, 시장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랬었죠. 지금 기업결합의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당해 행위의 중지고 중복되죠. 똑같죠. 또 주식 처분, 임원 사임, 영업 양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다음 경제력 집중 위반에 대해서 뭐 채무보증 취소, 뭐 시장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뭐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공통됩니다. 그 다음에 부당한 공동행위도 당해 행위의 중지. 당해 행위의 중지는 다 공통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불공정거래 행위도, 불공정거래 행위는 이제 어떤 불법한 그런 계약을 사업자 간에 어떤 그 체결했을 때 그 계약 조항을 삭제하라. 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이런 것들이 다 공통되네요. 그렇죠? 시정명령. 이 공표 제도는 다 공통됩니다. 그렇죠? 당해 행위의 중지도 거의 공통돼요. 그렇죠? 거의. 이런 것 좀 이렇게 비교해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걸 또 금전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죠. 그것을 과징금이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다른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특이하게 기업결합 제한 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기업결합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시정조치를 내렸는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매일 부과를 합니다. 매일 1일당 주식과 채무의 합계액 또는 영업 양수액의 1만 분의 3, 0.03%죠. 을 곱한 범위의 금액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임원 겸임에 의한 기업결합의 경우 이거 어떤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어요? 임원을 사임시키는 경우죠. 근데 임원 사임하라고 했는데 사임하지 않아요? 매일 200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과징금 큰 액수를 한 번에 부과시켜버리면 과징금 내버리고 끝까지 계속 위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결합을 되돌리려면, 근데 기업결합을 과징금 내버리고 그냥 그 기업결합을 성사시켜버리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 기업결합에 대해서만큼은 그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매 1일당 관련 금액의 0.03% 이내의 범위, 또 임원 겸임의 경우는 매일 200만 원씩, 200만 원 이내죠. 이내.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지금 기업결합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또 동의의결 제도가 나중에 나옵니다. 시정계획을 세워서 이대로 시정하겠습니다라고 사업자가 제출을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이행을 조건으로 봐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것을 동의의결이라고 하는데, 봐주려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시정계획대로 이행을 하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 그걸 시정할 때까지, 이행할 때까지 동의의결 해준 내용대로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또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의결이 이행될 때까지
또는 뭐 취소돼 버리면 더 이상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건 포함되는 거고, 어쨌든 이행될 때까지 하루에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매일.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정위가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명령을 듣지 않는 경우에 매 1일당 평균 매출액의 1000분의 3입니다. 이것은 0.3%죠. 평균 매출액의 하루 평균 매출액의 0.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 매일 200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둬야 되겠어요. 기업결합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 내용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 기업결합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나머지 경우는 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겠죠? 예를 들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3% 이내, 또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10억 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금액의 10% 이내, 제일 높죠? 부당한 공동행위, 카르텔의 경우는 관련 매출액의 10% 이내, 또 이 매출액이 없는 경우 20억 원 이내, 불공정 거래 행위의 경우에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5억 원 이내, 부당 지원 행위의 경우 매출액의 5% 이내 20억 원 이내. 자, 위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 단체에 대해서 5억 원 이내, 또 매출액의 10% 이내 20억 원 이내, 나머지 위반의 경우 매출액의 5% 5억 원 이내. 저 이거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하죠. 이런 거 이런 거를 객관식 시험 문제로 내면 좀 그렇죠. 이거 철칙도 아니고, 어쨌든 이런 정도의 그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은 보통 3%, 2%, 3%, 5%, 10% 이런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런 종류를 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 이걸 지웠는데 살아있네요. 이거 없어졌습니다. 이거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지워버리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벌칙을 부과할 수가 있죠. 이 실질적 경쟁 제한 기업 결합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검찰이 무조건 이런 형벌에 처해달라고 기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했을 때에만 형사처벌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전속고발권이라고 한다. 전속고발권. 네,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각종 금지 행위는 다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죠. 그 중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만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고, 그 불공정 거래 행위 중에서 부당 지원 행위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10가지 중에. 그거는 또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실질적 경쟁 제한 효과를 가져오는 기업 결합은 금지된다라고 하는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